이달 25일입니다. 1월 25일 그리스의 총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급진 좌파 연합인 시리자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지요. 한동안 잠복되었던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10년물 그리스 국채 수익률이요. 유로존 내 경제 취약국의 디폴트, 즉 국가부도 판단 수준인 7%를 훌쩍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가 하락 급락과 함께 글로벌 증시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리스의 그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그리스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현재 여론이라든가 분위기는 어떤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연초부터 그 유가 하락과 함께 아마 국제금리 시장의 그 최대 이슈가 되고 있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유럽 통합 문제는 굉장히 제도적 문제가 이렇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알아채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해석하면 상당히 좀 오히려 해석이 사실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1990년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당시에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 정부의 그 통독조사단 여기서 사실 그 대통령께 보고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좀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아시는 게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 최근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는 그렉시트 방안이 나오죠. 그렉시트는 뭘까 해서 그렉시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프렉시티, 스펙시티, RXT 이렇게 나오는 것은 피그스 국가들에 이렇게 돼서 사실 엑스트라는 이렇게 합성 용어다 해서 학술 용어는 아니고 전원임 용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그 회원국 탈퇴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면 사실 그렉시트라는 표현을 써서 그리스뿐만 아니라 피그스 국가들의 어떤 유로존의 탈퇴 문제를 종합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선이 그 2주 앞으로 이제 바짝 다가왔습니다는 또 그리스 총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선 앞에 일주일 전에는 대부분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고비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스의 총선 가능성을 보면 공무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는 대부분 다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치프리스트 시리자당의 이렇게 대표가 이끄는 왜 당수라고 표시하지 않느냐. 어떤 분 전문가들이 당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그 당수는 아니고 이건 연합이기 때문에 연합이기 때문에 대표를 쓴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를 좀 잘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기 때문에 대표를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의 그 사실상 치프리스 대표가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이 좌파는 뭐 아시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지 기반이 워낙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그 고비가 될 거로 봅니다는 사실 그 집권당에 그 뒤집히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지금 그리스의 그렉시트 방안이 계속해서 유럽의 그 경기 여부와 관계없이 글로벌 증시라든가 국제금융 시장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이 3년 전에 그 유럽 재정 위기 때 상황 돌이켜 보면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 그렉시트와 같이 회원국 탈퇴 문제가 곧바로 이렇게 제기되는 모습을 보면은 분명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0년대 물론 유럽 출범 이전이죠. 이때는 유럽 통합이기 때는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문제가 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전에 유럽은 재정 위기 유럽 통합은 금융 통합은 결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재정 문제가 있어서 피스컬 크라이시스 문제가 본격됐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사실 재정 위기, 금융 위기가 아니라 지금은 그 회원국의 탈퇴 문제가 곧바로 제기되는 소위 그렉시트 문제가 곧바로 제기되는 것이 종전과 다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건 유럽의 역사와 또 제도적 결함과 결부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왜 회원국 탈퇴 문제가 되냐면 이미 작년부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유로존 내 회원국에서도 분리독립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면 분리독립 문제 관련해서 유로존 국가가 아닙니다는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관 많이 알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유로존 내에서도 스페인의 바스크랜 카탈루야, 이탈리아의 북부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프랑드르 지역 이 지역이 지금 분리독립 운동하는 것이 앞으로 유럽 통합과 관련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주목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사항이 정착이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국가들이
위기를 쉽게 풀어가지는 어렵겠습니다는 위기 풀어가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경기 부양, 위기 대책이 지금 전부 소진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피그스 국가 입장에서는 경제 취업국 입장에서는 대한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자 이제 제도 내에서 이렇게 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본다면 네. 자연스럽게 뭐 통합에서 탈퇴하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은 위기 극복 대책으로 두 가지 요인에서 바로 그렉시트 방안, 네. 유로존의 탈퇴 문제가 지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지금 뭐 현 상황에서 시리자가 집권한다고 해서 바로 그렉시트로 이어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치프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제금융하면서 받은 진 빚의 절반이죠. 2,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이 빚을 탕감해달라. 긴축 조건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탈퇴를 불사하겠다. 뭐 이런 조건을 워낙 강하게 내걸고 있기 때문에요. 그렉시트 방안이 이렇게 만약에 확정이 될 경우라면은 유럽 통합이라든가 유로와 같이 또 국제 금융시장에는 일단은 당장의 불안은 불보듯 또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투자자분들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도 리스크 관리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는데요. 네. 물론 지금 말씀대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장 이제 시리자의 치프라스가 사실 그 유로존의 탈퇴 문제를 걸어놓은 건 아닙니다는 지금의 나오는 그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가 이런 볼 때는 사실 그런 상황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미경제학회에서 이때 당시에 그 메리 아이켄베그 유스 베어클리드 교수죠. 예. 이분이 엔화와 관련해서 안전통화의 저주, 커스 언더 더 세이프 헤븐 얘기해서 지금 최근에 가장 국제금융시장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상적인 얘기를 해서 부각되시는 분인데요. 네. 요즘 그렇습니다. 한때 루비니 교수 얘기했던 거예요. 루비니 교수 쏙 들어갔죠. 근데 이분이 지금 대체에서 많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이 유럽에서 그렉시트가 이렇게 될 때에는 사실 2008년도에 리먼 사태도 국제금융시장에 상당히 강타했습니다는 그 수준의 스퀘어 부담이 됐다. 스퀘어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는 제곱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큰 부담이다. 왜냐 유럽 통합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유로존의 19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EU의 28개 회원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잠시 좀 말씀드리면요. 하나하나 다 중요하겠습니다는 오늘 좀 어닝 시즌이라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간을 짧게 좀 해달라 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는 간단히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로존 탈퇴 문제와 관련해서 남은 피그스 국가들의 연쇄 도산의 효과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이 있을 거겠죠. 그리고 영국도 지금 사실상 EU의 탈퇴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앞서서 좀 국민들의 의견을 좀 빨리 묻고 싶다 하는 것이 지금 영국의 총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쪽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유로존 내에서는 지금 분리독립 문제 이게 그리스 총선 문제 때문에 좀 잠복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는 여전히 사실상 굉장히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이탈리아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쪽에 회원국 내부에서 개별국가 내부에서 분리독립 문제도 굉장히 큰 분야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통합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통합의 상징격이 뭡니까? 지금 통합 중에서는 통합만 달성한 상태거든요. 통합의 상징격이 유로존이니까 자연스럽게 유로화도 지금 가장 보수적인 이코노미스트가 사실 유로화에 우리 다 얘기했습니다. 1달러 1유로 등가 수준으로 이렇게 예상하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이런 측면이 최근에 국제 금융시장에 반응해서 1유로에 1.18달러 때까지 유로화가 굉장히 빨리 약세가 보이는 국면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문제입니다. 종합적인 작품에 해당되는 경기는 지난해 4분기에는 이미 성장과 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마이너스 국면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레이스 같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경기 문제 한번 쉽게 예상해 보시겠죠. 자연스럽게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해서 장기 침체 문제에서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서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정책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도 5대 함정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는 장기화된다 해서 이 그렉시트 방안은 상당히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가만히 또 한편으로 살펴보면요. 이 유로존이라는 거, 뭐 동맹이라는 게 쉽게 깨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부 간에도 그렇고 연인 간에도 걸핏하면 헤어져. 우리 만나지 말자. 뭐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얘기인데 잊을만 하면은 유로존을 나간다, 탈퇴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고 보면은 그런 어떤 관계라든가 그 사이에서 그 회원국들의 불만이 그만큼 많아져 있다, 높아져 있다,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통합이라는 게, 네. 또 소통이라는 게 우리 경제 내부에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대통령의 이렇게 신년 이렇게 저 기자회견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강조될 거로 봅니다는. 네. 최근에 유행하는 책이 관계 힘, 뭐 이런 쪽에 얘기하십니까? 지금 말씀대로 뭐 부부간의 문제라든가 예. 뭔가에서 진행자분께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는. 사실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뭔가 보면 같은 부모의 이렇게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면 대화가 없이 자기 방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뭐냐면 이 한 가정 내에서도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유지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든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적인 측면에서 관계의 힘, 관계가 소중하다, 소통이라든가 이런 쪽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게 주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나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게 국가 간 관계입니다. 네. 국가 간 관계인데요. 유럽 통합은 바로 국가 간의 통합 문제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아깝다는 상황에 가장 어려운 국가 간의 통합이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 다질 건 다져야지 않느냐? 그러면 유럽 통합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느냐? 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당사자인 유럽 국민들이 유럽 통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EU의 그 집행위에서 그렉시트 앞두고 그리스 총선을 앞두고 사실 유럽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유럽 통합에 대해서 얼마큼 만족하십니까? 했을 때 회원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는 그 평균 수준으로 보면 50%다. 네. 절반 수준이다. 그러면 가장 유럽 통합에 대해서 혜택을 많은 받는 국가는 어디냐? 굿 애플스 중에서도 독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일 국민들한테 조사해 봤더니 60%뿐이 안 된다. 그럼 왜 독일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독일 국민의 만족도가 떨어질까 했을 때는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보다도 네.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더 민감도가 더 떨어집니다. 예. 그죠? 우리가 한번 한 회사에서 보면 회사가 좋을 때는 임금 올리더라도 낮출 때는 임금 삭감 부분에 대해서 더 체감적으로 더 느끼니까 예. 노조라든가 뭔가 해서 뭐냐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 임금은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못한다. 이런 쪽에 해석하는 것도 바로 그런 시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독일 국민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라스트 리조트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독일이 하다 보니까 예. 결국 독일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최대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역시 독일 국민들도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그리스라든가 피그스 국가들은 만족도가 더 떨어지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예.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라든가 유럽 재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길게 보면 1990년대 유럽 통합이 뭐 헤지 펀드라든가 뭔가 결부되어 있긴 합니다는 이 유럽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100년의 역사를 갖고 긴 기간이 하느냐 본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그만큼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한다. 네.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총선이라든가 뭔가 국민의 표심을 얻어갈 때는 바로 통합은 잊어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비탄감 하겠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유로존에 탈퇴하겠습니다. 하면 결국은 국민의 표심을 얻는다. 그러다가 당선이 되면 사실 유로 통합에 대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EU라든가 유럽중앙은행에 우리 요구 조건이 이러니까 들어줘 안 들어주면 우린 탈퇴할 거야 이런 뭐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 유로존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나름 까다로운 기준이 있고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나올 때는 나 그냥 그만두겠다 하면 그냥 쉽게 그만둘 수가 있는 거지. 탈퇴할 때 조건은 또 없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더군요. 예, 브렉시트 방안에 대해서 사실 제도적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네. 내가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할 수 있느냐? 는 이런 문제. 네. 이런 문제. 그리고 이 유로존에서 회원국들이 탈퇴할 수 있느냐? 그 제도적 조건이 있느냐? 아니면 규정이 있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되거든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는 이런 쪽은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요. 일단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로존에 회원국들이 가입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다. 지금 말씀대로. 예. 그게 뭐냐면 Stability and Growth Pact에서
안정과 성장의 촉진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환율과 금리와 물가와 재정적자 일정한 수론 조건, 특히 재정 문제가 요새 문제가 되니까 재정적자도 GDP에 대비해서 3% 이내, 네. 그리고 국가 채무도 GDP에서 60% 이내 딱 해서 현금 경제상과 관계없이 이거 고려해서 딱 넣어라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탈퇴는 있느냐? 탈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겠습니다. 탈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보면 탈퇴 문제가 거론될 때, 제도적 문제가 검토할 때는 역시 EU의 탈퇴 조건을 원하지 않겠느냐. 네. 그럼 EU의 그 탈퇴 조건은 어떠하냐 하면 일단 그렇습니다. 두 가지 각도죠. 그리스 골치 아프니까 독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면 네. 저거 구제금융 계속해서 지원해 줬는데 저 골치 아파? 어떻습니까? 경제 핵심국 입장에선 차제 그냥 떼내죠. 떼내버려야 되잖아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 눈에 가시 같으니까 탄에 때려버리냐. 네. 이렇게 강제적으로 떼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시킬 때가 잘 가입시켜야 됩니다. 근데 강제적으로 씁니다. 네. 그러나 회원국 자체적으로는, 그리스 자체적으로는 왜 치프라스가 이 그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회원국 자체적으로는 자발적으로 탈퇴는 있습니다. 요 규정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강제적으로 탈퇴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는 자발적으로는 이렇게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뭐 그리스 금융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돌아간 여론을 봤을 때 모건 스탠리가 이런 또 조사를 했던데요. 그레식트 확률이 지난해 10월에는 제로에서 지금은 17%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25일 총선 이후에 이제 시리자가 지금 어떤 예상대로 집권을 할 경우에 그렇다면 그리스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부분도 따져봤으면 합니다. 네, 세 가지가 있겠죠. 예. 하나는 지금 상태에서 사실상 Stability and Growth Pact, 안정 조건, 안정과 성장에 대한 촉진 조건을 그대로 엄수하는 것. 이게 그대로 그리스가 고사하는 방법이죠. 네. 이건 선택할 가능성이 들겠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자, 자발적으로 선택이 가는 거니까 두 가지는 선택 중에서 이렇게 가용한 수단입니다. 하나는 차제 그냥 그리스 탈퇴해버리자 하는 그렉스 방안 하나. 네. 두 번째는 그리스와 EU 유로존과 서로 합의해서,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유로존의 합의라는 건 매드 애플스 국가죠, 9대 애플스 국가죠. 예. 독일과 프랑스 국가에 합의해서 사실상 독자적인 운영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Stability and Growth Pact, 안정과 성장의 촉진에 대한 어떤 조건들, 네. 조건들 좀 그리스의 독립적인 방안, 그 다음에 포르투갈의 독립적인 방안, 요걸 좀 유지를 시켜서. 그리스를 잔존시키되 독자적인 운영 방안을 주는 소위 G-유로 방식이죠. 그래서 그렉스는 그리스 플러스 엑스트에 말해서 예. G-유로는 그리스 플러스 유로에 이렇게 서로 용어다하는 것을 잘 안시키는데요. 이런 방안이 현실적으로 세 가지 중에서 엄격히 지키는 건 사실상 어려우니까 지금 그레스 방안과 G-유로 방안 두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치프라스가 사실 그렉시트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정치적으로 부담입니다. 네.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예. 또 그리스도 사실 결국 이탈된다면 유럽 경제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총선에서 일부 사람들이라든가 뭔가를 생각해서 그렉시트가 현실로 급진적 반응은 아니지만 본인 자신이 만약에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이 방안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부담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차원에서는 G-유로 방식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일단 이렇게 유로존에 단존시키되 그리스가 독자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현실적 대안으로 이렇게 부각됐냐면 네. 작년에 우리도 5월달에 검토했습니다는 작년 5월달에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죠. 그랬습니다. 이때 유럽 의회 선거에서 급진 좌파들이 굉장히 이렇게 부각돼서 득세를 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유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최근에 부각되기 전에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네. 역시 원내대표를 구성해 있던 극우 세력이라든가 반EU 그 정당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 G-유로 방식을 상당히 피그스에 현실적으로 유로에 잔존시키되 지금의 유럽 제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대책으로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굿애플스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도 결국은 구제금융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이 방식도 괜찮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많이 공감대가 의견 수렴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시리자의 치프라스도
기본적으로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렉스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는 본인 자신도 네. 급진좌파의 대표격 입장에서 보면 본인 자신도 그렉스디 방안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리스 국민들도 조사해 보면 그렉스디에는 반대한다. 70% 반대한다. 그러나 이 구제금리의 이행 조건으로 얘기하는 소위 긴축 문제, 네. 긴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유로 방식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좀 유로존 안에는 잔존하면서 독자 운영권을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좀 그리스와 같은 거 그러면 경제 취약국들 유로존 내에서도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만 그런 국가들도 이제 지유로 방식을 선호한다 하더라도 지금 유로존이 갖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점을 사실 개선하지 않으면은 이런 불안감은 언제든지 또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통합에 의해서 간다. 이게 10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깨지기는 어렵습니다. 간다. 그러면 가기 위해서 어떠냐? 통합과 재정통합이 같이 달성해야 된다. 예. 그러면 2x2 매트릭스가 되어 있죠. 일단은 유로존을 유럽 통합을 관장하는 유럽 통합에 담는 ECB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럼 재정 통합을 관장하는 유럽 재정 안정기구 이거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기구적인 측면에서는 주무부서에서 통합을 달성하는 ECB와 그 다음에 유럽 재정 통합을 달성하는 유럽 재정 안정기구 네. 요거 거기에 상징격에 해당되는 유로화와 그 다음에 재정 통합의 상징격은 유로 본드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2x2 매트릭스를 조정해야 된다. 이게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유로랜드 19개 회원국들이 전부 2x2 매트릭스 갈 때는 너무 피그스과들의 어떤 경제 내부적 문제가 이렇게 취약하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상황을 조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소위 스테빌리티 앤드 그로스 팩트 성장과 안정에 의한 팩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제는 경제여건에 관계없이 자 경제여건도 좋은 국가 굿 플러스 경제여건도 나쁜 국가 매드 플러스 전부 똑같은 일률적으로 해다 하는 이 규정에서는 많이 좀 느슨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유로화 이전에 뭐 아시겠지만 유럽 조정 메커니즘이 그 원리입니다. 유럽 조정 메커니즘은 ERM이다 해서 유로피언 리얼라이먼트 메커니즘에서 ERM 체제거든요. 여기서 보면 투 밴드 시스템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앞서 말씀같이 그 이행 규칙을 아주 엄격하게 네. 해서 네로 밴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경제 취약국인 그리스라든가 이런 데는 자국의 경제 여건을 생각하고 자국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요 SGP 문제, 소위 그 스테빌리티 앤드 그로스 팩트 문제에 어떤 금리와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와 그 다음에 환율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느슨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블로드 밴드 시스템 여기에서 경제 친구는 네로 밴드 경제 그 취약국들은 블로드 밴드 시스템을 해서 과도기적인 상태에선 그리스 문제라든가 그리스 국민들의 입장을 좀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과도기를 설정하고 그 과도기에서는 이런 경기 부양책이 모색해서 경기를 네. 안정시키는 노력에 합쳐지면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유럽 통합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습니다. 한 가지 네. 말씀드리면 그렉스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시청자분도 그렇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네. 마시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스 유로존 탈퇴 이런 뭐 뉴스 외신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뭐 재정 긴축 조건도 재협상해야 되는 부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채무 탕감과 관련해서는 뭐 채무 탕감 절대 안 되는 독일과 또 시리자가 집권해서 이제 향후 그리스가 어떤 식의 협상을 도출해 놓을지 또 저희도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